어서 오세요. 소설 낭독해 드리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장편 소설을 들고 왔어요. 제목은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김수련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책 표지에 함께 적힌 글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의미의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진정한 부부란 어떤 것인가? 각자의 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서로에게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사는 해경 부부. 권위와 체면만 앞세우는 무능력한 남편을 못 견디며 떠나가야 했던 금숙.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아내 지선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도리와 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남편 철수. 이 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부부란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네, 매회 40분에서 50분 정도의 분량으로 낭독이 될 텐데요. 이번 장편도 저와 동행하실 거죠? 그럼 본문 낭독을 시작할게요. 편안히 머무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지선은 결혼 어쩌고 하는 소리에 무슨 말인가 하여 양미간을 좁혔다. 지선아, 우리 결혼하자. 철수가 방금 전보다도 얼굴색을 긴장하더니 굳은 어조로 다시 한번 말했다. 뭐? 지선은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와 하마터면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쏟을 뻔하였다. 왜? 우스워? 철수는 그런 지선이 못마땅한지 우유잔을 뱅그르 돌렸다. 솔직히 좀 그렇잖아. 새삼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지선이 담뱃갑에서 담배 하나를 골랐다. 그래서 넌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철수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언성이 올라갔다. 지선은 커피잔 속으로 고개라도 빠뜨릴 사람처럼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고서 철수의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런 지선에겐 세상의 평범한 남녀들처럼 우리도 기나긴 연애의 끝을 결혼으로 꼭 마무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인, 이론적 고찰은 늘상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의 자기 문제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라 혼돈으로 뒤엉키기도 했다. 뭐라고 선뜻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바닥에 조금 깔려있는 커피를 마저 마시려고 사깃잔을 들어올리면서 지선은 힐끗 철수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그럴 때의 그의 표정이기 쉬운 고개를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면서 지선은 안중에도 없는 듯 철수는 자신의 생각에 묻혀 있었다. 그는 저렇게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을 더듬고 있을 뿐인데도 지선은 그런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 무슨 대답이든 빨리 해야겠다고 자신을 추스리고 말았다. 항상 그게 문제다. 이런 걸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자신은 이런 구질구질한 감정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닌데도 철수와 같이 있으면 이렇게 불쑥불쑥 그가 안쓰러워지니. 결혼할 거야. 지선은 철수에게 그렇게라도 대답을 주곤 하자 자신이 지금까지 담배를 매만지고만 있었음을 알았다. 누구와?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내가 이 마당에 누구랑 결혼을 하겠니? 그러나 철수는 농담도 장난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참,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겠니? 너랑 하는 거지. 고맙다. 그제서야 철수는 가득 굳어져 있던 얼굴을 조금 펴는 듯 싶었다.
근데 갑자기 결혼은 웬 결혼이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따로 있지. 지선이 담배 연기를 철수 쪽으로 내몰았다. 요즘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이제 대기업의 말단 신입사원일 뿐이고 너도 공부를 계속해보겠다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 형편이라서 지금이 우리 결혼에 적절한 시기라고 딱히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엔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완벽하게 논리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철수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 말 저 말 고르는 모습이 지선에겐 퍽이나 낯설었다. 지선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결혼의 역사란 책을 머릿속으로 뒤적이는 중이었다. 결혼이란 자신의 부를 물려줄 확실한 부계 혈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돼 갔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책의 논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났다. 남들이 했던 그리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 사랑이 없는 물물교환이니 부와 권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과정으로 결혼의 수단화니 하면서 그렇게 예리한 칼들을 대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학문을 하려는 사람은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평생을 연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한데도 난 너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생각이고 사실 결혼을 생각하자 당연히 경제적 문제가 많이 걸려서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그런데 네가 단칸 새방이라도 살 각오만 돼 있다면 내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니? 지선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벌컥 냈다. 그렇지 않아. 지금은 네가 내 앞에서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다시 말하지만 난 너를 경제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이 사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니 그런 고통을 함께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나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 취소해도 괜찮다. 지선의 입이 살짝 삐뚤어졌다. 매사에 저런 식이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순응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제때제때 즉각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순간 철수가 대답을 빨리 내려줄 것을 얼마나 애태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선은 또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한참을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너 철수를 돈이 많아서 아니면 자수성가라도 해서 일확천금이라도 벌어줄까봐 지금까지 너와 연애란 것을 한 줄 아니? 지선의 한쪽 속에서는 그렇게 외쳐대고 있었지만 지선은 제대로 된 말을 또 한참이나 고르지 못했다. 철수는 양손을 깍지 끼고서 지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각오쯤은 생각하고 있어. 지선은 각오란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나자 갑자기 그런 각오가 불끈 솟는 듯도 했다. 고맙다. 남에게 칭찬이나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과는 담을 쌓은 듯이 사는 철수가 오늘은 정말이지 평소 그답지 않게 고맙단 소리를 2번이나 하자 지선은 갑자기 코골이가 시큰해지면서 정말 자신이 말만이 아니라 각오가 돼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졌다. 너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탁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철수는 지선이 하는 공부를 도와주었으면 도와주었지 방에라도 놓을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 그렇다고 철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것 같지도 않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철수는 여자를 집안에만 얽매여 사는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탁할 말이 전혀 없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를 턱없이 믿고 있는지 몇 마디의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철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갑자기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야수적인 본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선은 그까짓 것쯤은 자신이 있었다. 정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려고 한다면 헤어지면 그만이 아닌가. 여자의 일생이 남자에 의해서 좌우될 순 없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 지선의 그 말에 철수가 얼굴 가득 웃음을 실었다. 넌 나를 턱없이 믿지. 나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남자야. 살다가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 아니야, 진짜 없어. 지선이 담배를 입에 물고서 손사래까지 쳐댔다. 어쨌든 간에 너는 다른 남자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널 좋아하는 것 아니겠니? 그래. 그러면 양가 어른들 방문하고 빨리 결혼을 추진해야지. 오늘같이 좋은 날 술이나 한잔할래? 너 기분 좋은가 보구나? 내가 결혼해준다니까 그렇게 좋아? 또 사람 떠보려고? 난 별로 좋은 줄 모르겠는데 너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철수 네가 날 아주 좋아하나 보지? 그래. 지선은 갑자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철수가 어찌됐든 긍정을 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지선이 네가 날 죽자고나 쫓아다녀서 할 수 없이 내가 불쌍한 인생 하나 건진 셈 쳤지 하는 것이 그의 정해진 대답이었는데, 야, 오늘 이지선이 생애 최고의 날이네. 너한테 사랑 고백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좋아? 그래, 그렇다. 지선이 아랫입술을 한자나 철수 쪽으로 내밀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지선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얗게 뒤덮인 은색의 대지를 향해 숨을 내몰았다. 짧은 겨울에는 벌써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계장님 추운데 조심히 가세요. 그래. 밑세겜도. 가다가 어떤 논팽이가 수작을 걸어와도 곧장 집으로 가라고. 에이, 계장님도. 지선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가 몸을 비틀듯 하자 중년의 남자가 노련한 솜씨로 그녀의 엉덩이깨를 손으로 훑었다. 지선은 오싹 소름이 끼쳤다. 중년의 남자 상사와 힘없는 부하 여직원과의 불륜관계. 지선은 잡지사에 얼마간 붙어 있었던 버릇이 살아나 그런 타이틀을 저도 모르게 떠올리고 있었다. 지선은 눈을 다시 읍사무소 마당에 고정을 하였다. 그때였다. 푸른 모자에 푸른 옷을 입은 사나이가 자전거를 끌고 낡은 목갑판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철수다. 지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지선은 읍사무소 앞에 아름드리 늙은 팽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철수는 술통이나 매달고 다니면 어울릴 것 같은 커다란 자전거의 짐칸에 도시락을 굵은 고무줄로 칭칭 동여매고서 눈 쌓인 도로 위로 걸어 나왔다. 그런 그의 뒤에서 몇 발자국 걷던 지선은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촉망받는 인텔리에서 양은 도시락을 매달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 시골 읍사무소의 방위로 전락한 그가 평소의 철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선의 입가에 머물던 고소 같은 것은 그의 더욱 야위어진 어깨와 푸른 모자 아래로 삐죽이 고개를 내민 짧은 머리에 시선이 머무르자 금방 연민으로 변해버렸다. 지선은 더 이상 그의 뒤를 쫓아서 숨바꼭질 놀이를 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철수야! 몇 발자국 안 되는 거리를 지선은 달렸다. 그리고 이대로 그의 품에 안겼으면. 철수가 습관처럼 손을 내밀었다. 언제 왔니? 왔으면 사무실로 연락을 하지 그랬어. 읍사무소도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나 읍사무소가 사무실이면 어떻고 화장실이면 어떻겠는가. 지선이 철수를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선은 악수만으로 그에 대한 반가움을 대신해야 했다. 철수가 빨갛게 달아오른 지선의 코를 귀여운 듯 슬쩍 만져주었다. 이렇게 반가워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한번 찾아올걸. 잘 있냐는 편지 한 장, 그것도 안 된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줬으면 화살처럼 날아와 이미 박혔을 텐데. 여자 자존심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네가 잘못한 거야.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어디로 갈 거야? 집으로 가야지. 집? 이런 시골에는 근사한 카페도 없나. 이렇게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날, 구닥다리 화물 자전거를 끌고 그는 당연하게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철수, 너도 그래? 일부러 눈을 툭툭 차면서 걷는 지선의 말투 또한 비비 꼬여져 있었다. 뭘? 너도 저런 데서 일하는 아가씨들 엉덩이 같은데 살짝 만지고 그러니? 왜 비싼 돈 들여서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와 놓고는 트집은 트집이야. 내가 집으로 간다니까 금방 삐져서는. 내가 뭘? 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명중당한 지선은 볼이 부어올랐다. 갈래? 솜털보다도 부드러운 내 엉덩이 살이 고생 좀 하겠군. 그러나 지선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철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칭칭 동여맨 까만 고무줄을 풀고 그 자리에 털썩 엉덩이를 갖다 대었다. 자전거는 쓰러질 듯 옆으로 기울더니 이내 중심을 잡고 천천히 출발하였다. 지선은 일부러 중심을 잃고 쓰러질 듯 하면서 철수의 허리깨에 깍지를 끼웠다. 야, 이거 농활 가서 경운기 타던 거 생각나는데? 왜 이렇게 톡톡 튀니? 지선은 너무 재밌어서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자전거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갈수록 지선은 철수의 허리를 감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곤 한 손을 풀어 그의 빨갛게 얼어붙은 귀에도 갖다 대었고 지나가는 행인이 없으면 슬쩍 그의 얼굴을 쓸어보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팔짱만 끼워도 획 뿌리치던 사람이 오늘은 지선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오늘 집에서 잘 거야?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지선이 나직이 물었다. 그래야겠지. 저런 대답이 어딨는가? 나는 어떡하고. 서울 가는 밤기차가 있어. 얼굴 봤으면 됐잖아. 그럼 그렇지. 하루아침에 김철수의 그 오만함이 사라질 리가 없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여자인 내가 꼭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어디서? 그는 그렇게 지선을 향해 물어보면서도 아는 동네뿐이라도 만났는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방이 받고 오는가? 하는 중년 아저씨의 말이 저쪽으로 사라지자 다시 그의 등에 얼굴을 쓸었다. 자고 가려면 우리 집에서 자든지. 너희 집? 철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그의 부모를 지선이 뵈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져 오는 게 사실이었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막히신 분 아니야. 지리산에 놀러온 친구라고 말할게. 싫어. 지선이 강한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웅얼거리듯 말했다. 이 길만 들어가면 우리 집인데 그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반사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린 지선이 철수의 얼굴을 슬쩍 보고는 몸을 오싹 흔들어댔다. 네가 집에다 얘기하고 나오면 안 될까? 지리산에 놀러온 친구가 있다고. 나 진짜 지리산에 놀러온 친구란 말이야. 지선이 철수의 눈 쪽으로 시위라도 하는 사람처럼 배낭과 등산화를 내밀었다. 그럼 넌 아까 읍에 남아있을 걸 그랬구나. 난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너 저녁 먹고 나오려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이렇게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가 저녁 해놓고 기다리실 거야. 너 배고프니? 아니야, 됐어. 지선이 뭉툭한 등산화 코로 눈이 쌓인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다. 철수가 나오는 동안 지선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왔던 길로 천천히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울며 사정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매달려야 그놈의 사랑이란 게 이루어지는 걸까? 철수는 날 정말 좋아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나 그와 관련된 일들을 상상하는 것처럼 그도 나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잠 못 들어본 적이 있을까? 나 오늘 너랑 저기서 자고 싶어. 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저녁을 먹고 화엄사가 있는 지리산 입구로 들어섰을 때였다. 저기는 좀 비쌀 텐데. 오른쪽에 어두워진 산을 배경으로 하얗게 솟은 건물이 다른 여관들과 유표하게 눈에 들어오긴 했다. 오늘 같은 날 방이 있을지도 모르고. 부잣집 딸이니 저런 고급 호텔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둥 그런 돈 있으면 이런 겨울에 떨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나 도와주라고 면박이나 할 줄 알았는데 그의 진심이야 어떻든 간에 그의 다리는 예의 그 호텔로 향하고 있긴 있었다. 속으로는 분명히 방이 없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의 마뜩잖아 하는 표정을 보면서 지선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지선과 철수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들어선 방은 캄캄한 밤이라 전망을 볼 수가 없었지만 창밖으론 불빛들이 전멸하는 탁 트인 그런 온돌방이었다. 철수는 방에 들어와서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한참을 서 있었다. 지선인 난방은 잘 돼 있는지 세면도구는 다 줬는지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도 그는 남의 일처럼 멀뚱하니 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지금 지선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선은 철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온수를 크게 틀어놓고서 욕실로 들어갔다. 지선이 샤워를 끝내고 옷을 일부러 입는 듯 마는 듯 하고 나왔을 때 철수는 텔레비전을 켜고서 저녁 뉴스에 온 눈과 귀를 쏠리우고 있었다. 지선이 장난이라도 치는 사람처럼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미끈한 다리를 그의 얼굴께로 가까이 댔지만 그는 지선 쪽은 보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조용히 그것을 물리쳤다. 친구들이랑 언젠가 남성의 성욕구와 여성의 성욕구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성은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회 구조여서 그럴 뿐 여성도 육체적으로는 남성과 똑같은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데 지선은 여자 혼자의 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니 어쩌고 하는 영화 광고 자막 같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수단화시켜서 장사 속을 채우려는 상술에 분노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인지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오랜 세대가 바뀌어오는 동안 제대로 실현해보지 못한 여성들의 대물림이 자신에게도 전해 내려온 것인지 자신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강렬한 성적 욕구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던 터였다. 지선아, 너 지금 나랑 자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철수가 지선을 흘낏 보다 말곤 다시 텔레비전에 눈을 박았다. 아니야. 지금은 정말 너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그래. 처음에 거의 애무를 시작하는 사람은 지선이 쪽인데도 나중에 가면 먼저 시들해지는 쪽 또한 지선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철수라서 그러는가 싶어 지선이 이번엔 봉긋한 전무덤을 철수 가까이에 가져다 대었다. 지선아, 옷 좀 제대로 입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철수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뉴스마저 다 보질 않고 텔레비전을 눌러 끄고서 잠옷 심각한 얼굴로 지선을 올려다보았다. 지선은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주었던 속옷들을 주섬주섬 입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도 별 수 없는 여잔가. 지가 뭐 얼마나 성인군자라고.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것이 온 가슴을 채웠다. 지선이 옷을 대강 입고서 철수와 등을 돌려 앉았다.
정말이지 이럴 때는 꼴도 보기 싫었다. 주책 없이 흐르는 눈물을 지선이 주먹으로 훔쳐내었다. 지선아, 냉정하게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도 그 사이에 너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노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 지선은 자신이 이렇게 서름에 복받쳐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첫 단추가 어쩌고 하는 비유까지 들먹일 수 있는 김철수란 인간은 도대체 뇌 속에 감정이란 작용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우리는 혼전순결이니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데 그까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게 대수로운 일인가? 차라리 정신적인 사랑이니 하면서 속으로 불타는 욕구를 감추는 게 서로에 대한 더 솔직하지 못한 표현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결혼이란 형식적 틀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건 내용도 완전할 수 없을 것 같고 혼전순결이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라도 있단 말이야. 지선은 무너진 자존심에 스스로가 너무 한탄스러울 뿐이었다. 이리 와. 서럽니? 그가 이번엔 지선을 안으려고 하자 지선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거렸다.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너를 속상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철수가 다시 두 팔로 지선을 와락 감싸 안았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은 꼭 이런 때를 두고 있는 말인가. 지선은 그러는 철수가 내심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덥석 안길 수도 없지 않는가. 철수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면서도 지선은 무릎에 고개를 묻고서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철수가 지선의 뒤에서 허리를 껴안았다. 지선은 생각지도 않던 기습에 주책 없이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왼수. 지선이 등을 돌려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포근하고 안온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내 품에만 안겨 있어도 좋지? 지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선이 새벽녘에 철수의 팔베개에서 일어났을 땐 지리산 한 자락에 걸린 구름이 지선네 방 앞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차가 구레군이라 쓰여진 곳에 멈추자 지선은 까까머리를 가슴에 꼭 안고서 잠이 들었던 그 밤이 생각나 살풋 웃었다. 무슨 생각하니? 옛날 생각. 여기는 언제 와도 좋구나.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초여름은 또 초여름대로? 눈 덮인 지리산은 지리산대로. 어떻게 알았어? 내가 뭐 생각하는지. 나야 네 속에 몇십 번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니냐? 한길 물속은 몰라도 열길 지선이 속은 훤하다는 거 모르니? 지선은 철수가 들고 있던 고기와 과일을 집 앞에서 냉큼 뺏어 들고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심하게 콩당거렸다. 천하의 지선이답지 않게 겁이 나서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철수는 버젓이 달려있는 베일이란 것도 누르지 않고 색이 탈색한 대문을 쾅쾅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철수 왔어요! 마당이 좀 되나 싶은지 한참 만에 신발을 끄는 소리가 났다. 나물이라도 무치다 나왔는지 어머니의 손에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다.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하고 욕받자? 갑자기 어머니가 지선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바람에 지선이 손에서도 향기로운 참기름 냄새가 매물돌았다.
내가 이 지선이란 년을 그대로 두면 인간이 아니다. 기사를 시켜 집 근처에서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다 논이나 밭에 일이라도 하러 나간 건지 그 작은 촌마을에 까만 그랜저 승용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려대는데도 누구 하나 기웃거리질 않았다. 어제 분명히 철수 어머니 된다는 사람과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도 사돈될 사람을 대접한다는 게 이 모양인 것이다. 어제 전화 통화를 생각하자 최 여사는 아침에 먹은 게 울컥거리는 심정이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오시자면 불편하실 것 같으니 제가 차도 있고 하니 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호의를 베푸는데도 고마워하는 기색은커녕 아들 낳았다는 유세를 하려는 건지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냉랭하게 대꾸만 할 뿐이었다. 아들은 자기만 낳았나. 나도 철수란 녀석의 몇 배나 잘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전화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 기사, 여기 어디랬으니 문패나 제대로 걸어두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문패들이나 훑어봐줘. 그 사이 최 여사는 뒤틀린 심정을 푸는 데는 남편 이상 누가 있으랴 싶어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이세요 하면서 애교가 철철 넘치는 여비서가 사장님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셨는데요. 어디에 계시다고 전해드릴까요? 하면서 물어봤지만 최 여사는 알았어요 하고 카폰을 내려놓았다. 기사도 차도 없이 무슨 약속에 나간 걸까? 오늘 아침에 분명히 별다른 약속이 없다고 그랬는데 최 여사의 머리는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시골의 아낙네를 상대해서 딸의 결혼 문제를 의논해야 하는 것도 회사에 있을 거라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것도 최 여사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는 것들이었다. 사모님, 저 댁인 것 같습니다.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매만지고서 무지 핸드백을 옆구리에 끼고 차에서 내렸다. 시골이라 공기나 바람은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해서 최 여사의 실크 옷자락을 살짝 들썩이게 만들었다. 촌스런 레이스나 주렁주렁 달린 싸구려 블라우스에 몸빼나 걸치고 나타나리라 기대한 철수의 모치는 비록 유행이 지난 거긴 하지만 한복을 입고 그녀를 맞았다. 차라리 그 편이 최 여사의 자존심을 조금 세워주었다. 갈비짝을 들고 서 있는 김 기사한테도 면목이 조금은 서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전화 목소리보다는 좀 살뜰한 데가 있긴 있었다. 마당은 지선내에 2배는 됨직 싶었다. 이런 시골이야 땅값이 개값일 텐데 이 정도도 못 장만할까 하면서 고개를 조금씩 돌려 살펴보았다. 얼른 보기에 과일 나무들과 텃밭인 듯 집 뒤엔 상추나 배추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었다. 응접실이란 게 있을 리가 없어서 최 여사는 대청 마루라고 부를 수도 없는 빨갛게 니스질이 된 마루로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 전 차에 있겠습니다. 갈비를 한쪽에 내려놓은 김 기사가 두 손을 정중히 모으고 최 여사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다. 김 기사, 차 좀 시원한 데다 빼놓으라고.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인데도 최 여사는 김 기사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며 일렀다. 김 기사가 대문 쪽으로 막 돌아서려는데 철수의 모친이 그를 불러세웠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욕 보셨을 것인디 잠깐만 계시지요? 수경애미야. 그러자 바로 옆에 부엌문이 삐걱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쟁반에 뭘 받쳐들고 나왔다. 유리 그릇 위엔 밥알이 동실 떠 있었다. 갈증이라도 확 달아났는지 김 기사가 입을 쓱 흠치면서 대문을 나서자 예의 그 젊은 여자가 식객 그릇을 최 여사 앞에도 내려놓았다. 시집간 제 딸아입니다. 철수 누나 되지요.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시골이라 뭐 대접할 것도 없고 해서 저희 엄마가 식혜를 만드신 모양인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 누나 된다는 여자는
최 여사의 손에 든 선글라스와 옷차림을 흘낏흘낏 쳐다보았다. 내가 온다니깐 온 집안이 긴장을 하고 시집간 딸아이까지 불러들였군. 단수를 한 모금씩 들이키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 결혼 날짜는 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빠른 시간에 잡자. 결혼식 장소가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철수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철수의 어머니는 선선히 서울에서 하겠노라고 했다. 최 여사는 그동안 여기저기 뿌려놓은 곳이 수월치 않아 결혼식을 이 시골 구석으로 내려와야 한다면 참석하지 못하는 하객들이 많아질 터여서 속으로는 철수네가 어떻게 나올까 골머리를 앓던 터였는데 철수의 모친도 섭섭한 구석이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주었다. 그리고 철수 녀석 말을 들으니깐 사돈댁에서 집을 해주시기로 하셨다던데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참, 우리 딸이 뭐 집만 해가나? 의뢰 남자들이 해가지고 와야 할 집에다 살림 등소까지 모두 우리 딸이 바리바리 해가게 됐으니 집을 해주게 된 것도 순전히 지선이 그것의 술책에 넘어간 것이었다. 결혼의 기억자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애미 속을 그렇게도 끓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나의 결혼 비용 일체를 댈 의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랑감을 데려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따지고 보면 지선이가 말을 하긴 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철수 녀석이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을 터였다. 그거야 뭐 형편이 닿는 쪽에서 누구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최 여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이거 사돈댁 앞에서 아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희 아들이 비록 판검사 시험은 안 봤지만 본인이 그런 걸 할 생각만 있었다면 그런 시험 같은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그런 판검사나 의사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두었다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요. 언뜻 보아서는 말수도 적을 것 같은 철수의 모친은 자기 아들 자랑에 이르자 입에 침이 마를 줄 몰랐다. 그런데 최 여사가 아무리 귀를 세우고 들어봐도 마음에 없는 소리일망정 며느리가 될 지선이에 대한 칭찬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었다. 지선이 그것이 속이 없어서 철수 녀석 같은 놈을 신랑감이라고 데려왔지. 지선이 지가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만 한번 바꿔먹으면 의사, 판검사다 못해 재벌 2세를 신랑감으로 맞아들일 수도 있는 터가 아닌가. 사실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한가. 얼굴이며 몸매가 남에게 빠지나 학벌이 모자라나 우리 집안이 기우나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나 미인 소리를 들어왔고 대학도 대한민국의 이응대 영문과라면 여자로서는 최고의 학벌이 아닌가. 거기다 지 아버지라는 사람은 견실한 중견기업의 사장이 아닌가. 우리 철수 말을 듣자 하니 아까 식혜 그릇을 들고 나왔던 철수 누나 된다는 여자가 하얗게 탄 연탄 한 장을 마당가에서 으깨고 나서는 사돈댁의 옆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우리 철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지선이란 아가씨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을 들어봐도 철수가 방이 받을 때 여기까지 몇 번 내려온 것 같다는 눈치가 있고 전화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시외 통화를 그렇게 자주 했다고 그러던데. 허기사 부잣집 따님이니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시외 통화한다고 벌벌 떨 아가씨도 아니겠지만요. 예. 사돈댁이 예의상으로라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최 여사는 딸의 결혼이고 뭐고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하고 소리라도 꽥 지르고 뒤도 안 돌아볼 판이었다. 최 여사의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총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앉아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자주 찾아뵙기는 힘들겠고 결혼식장에서나 봐야겠군요.
최 여사는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낼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 때 아닌 눈물바람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그 대신 하얀 봉투를 꺼냈다. 집을 하든 혼수를 몇 트럭 해 가든 신부라고 신랑 집에 예단값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예단 비용입니다. 저희가 시어른들을 다 챙겨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 가시처럼 걸려왔지만 평소에 잘 단련된 억지 웃음은 그래도 이럴 때 효력을 발휘해 주었다. 이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수 지가 하겠다는 결혼이어서 그저 둘이 화목하게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사돈댁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최 여사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리고 철순의 집을 어떻게 나섰는지 김 기사가 열어주는 차에 앉아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사모님, 서울로 곧장 가셔야죠. 그래, 내가 얼른 서울에 가서 이지선이란 년을 그대로 두면 인간이 아니다. 애미에게 이렇게 불쏘시개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거야? 시골 살림이라 돈이 없어. 우리 집에서 까짓거 전세 아파트나 혼수품 정도 챙겨가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가 어디가 못나서 저를 좋아하지도 않았다는 남자를 쫓아다녀? 내가 딸을 그렇게 키웠던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최 여사는 눈에 눈물이 핑 고였다. 아니, 김 기사, 화엄사 알지? 여기 온 김에 그곳에나 들렀다 가야겠어. 커다란 돌바위 사이로 보기에만도 시원해 보이는 하얀 물줄기가 돌돌돌 흐르는 지리산 입구 화엄사에 들어서자 곱게 기른 딸에 대한 배신감은 좀 가셔졌다. 그런 것들과는 무덤덤하게 사는 최 여사였지만 각각의 나무들이 자신들의 빛깔을 갖기 시작하는 초여름의 실록은 실눈을 뜨고 세상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 잘 길들여진 여자처럼 최 여사는 대웅전의 부처님 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절을 찾으면서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쌍한 중생들을 향해 자비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부처란 분이 여자가 아닌 남자임이 오늘따라 새삼 새로웠다. 딸 가진 부모는 평생 죄인이라더니 나에게도 그런 말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곤 눈꼽만치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선인 우리 집에서 누구보다도 이쁘고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내 딸이었던가. 그런 딸을 남의 집에 시집 보내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런 수모까지 받으면서 굳이 그 결혼이란 걸 시켜줘야 하는가. 더구나 남자가 여자를 죽어라 쫓아다녀 이루어진 부부도 사내 못 사내 하기가 십상인데 이렇게 여자 쪽에서 아쉽기라도 한 것처럼 이루어진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나 있을까. 여성 운동이니 여성 해방이니 하면서 가끔 심심찮게 나를 붙잡고 엄마도 자신의 삶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면서 요즘 이런 연극들이 있는데 장안의 여자란 여자들은 다 본대 하면서 연극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여성들도 어쩌고 하는 그런 제목들이 얼핏 눈에 들어오는 책들을 눈에 띄는 곳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기도 하던 딸이었다. 다른 여자들처럼 순종적이고 남성에게 길들여진 삶은 절대 살지 않겠노라던 그렇게 입이 닳도록 떠들던 너도 별 수 없이 여자인가 보구나.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리면서 최 여사에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건 지난 겨울에 세상을 뜬 친정 어머니였다. 네,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